사랑 그리고 동일시 자아 이상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여기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이 수행하면서 개인의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구되는데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집단 심리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집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러브라는 나중에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도자와의 사랑이다 라는 개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러브를 너무 넓게 써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적 사랑뿐만이 아니고 여기엔 플라토닉한 사랑이나 또는 성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의 개념을 여기 다 폭넓게 수용을 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리비디널 타이라는 그러니까 어떠면 성애적 타이 있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모셔널 타이 정서적인 유대라는 개념이 적합한데 그걸 프로이드는 리비도 이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에 견지해서 본다면 이게 리비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리비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 리비도 자체가 원래 섹슈얼한 의미의 리비도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어쩌면 이 폭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넓혔을 때 정서적인 유대가 이어질 때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가 끊어졌을 때 집단이 와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과 자아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고하고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개념인데 1921년 이 집단 심리학과 자아의 분석이라는 이 아티클을 썼을 때 원문으로는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라는 이 논문을 쓴 건 1921년인데 프로이드의 구조 이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을 발표하기 2년 전이에요. 1923년에 가서야 이고, 이두, 슈퍼 이고라는 개념을 클리어하게 해서 이 구조 이론을 완성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나온 아티클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아라는 게 있고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1923년에 슈퍼 이고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죠. 그 초자라는 개념인데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자아 이상과 자아가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결국 자아 이상과 부딪힌다는 개념이 여기서 좀 생소하게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초자라는 개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게 초자에게 초자하고 자아하고 갈등이 생기면 초자가 아주 심하게 자아를 비난하는 게 어떤 우울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아직 초자 개념이 확실하게 성립되기 전에 나온 우선 기초 개념이 자아 이상인데 어쩌면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이 초자라는 개념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초자라는 개념을 들여오면서 더 어떤 분들은 정신분석이 더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초자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너무 실제 이론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가능성들이 있다고 봐서 마음의 3중 구조라는 게 실제 우리 마음 안에 세 사람이 있어서 세 사람 간에 딜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퍼셉션을 우리 주게 되는데 이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나중에 초자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또 이걸 독립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아 이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자아 이상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현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자아의 개념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집단 심리에서 여기서 교회나 군대가 우선 예로 앞으로 나올 텐데, 그 총사령관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 여기서는 이상화된 그 대상과의 이모셔널 타이들이 발생한다 보는데, 이때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분들로 대표되는 의상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자아 이상 자체는 자기가 아닌 자아 이상이죠. 그래서 이 집단에서 어떤 자아 이상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아 이상이 형성되면 그 자아 이상의 자아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자아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아는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물러나고 자아 이상 중심으로 심리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집단을 지배하는 건 자아 이상이 지배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자아가 거의 숨겨진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자세한 얘기를 뒤에 읽어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 이게 프로이드는 자아 이상과 자아 간의 긴장 상태가 있음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아와 자아 이상 간의 갈등 관계, 긴장 상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어요. 자아와 자아 이상 간의 갈등 관계는 어떠면 우리가 캐러노나이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고, 코우스를 공부할 때도 배웠던 거, 컨버그에서도 일단 나오는 얘기들이죠. 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특히 정신증이나 보더라인이나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아 이상은 결국 대상 이상을 이상화하는 것하고 서로 맞물리죠. 왜냐하면 자아는 대상을 내면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아 이상화, 대상 이상화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데, 정상적인 심리적 구조에서 프로이드가 본 것은 자아 이상은 그 개인에 대한 부모 요구들이 나타난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자아 이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부모가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자아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아 이상이 건강한 자아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어쩌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병리적 상태에서는 긴장이 극심해져서 우울증과 조증을 왕복하는 현상이 나타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이 자아 이상이 굉장히 자아 이상 자체가 가혹한 자아 이상이라는 얘기.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자기,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을 자아와 자아 이상 간에 워낙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 이상은 자아를 비판하는, 자아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런 이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는, 너는 지금 어느 정도 이상적인 자기가 됐느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평가할 때 자기가 너무 형편없고 밸류, 전혀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굉장히 부끄럽고 죄 많고 이런 대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이게 극심한 자아 이상이 굉장히 엄격한 자아 이상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자아가, 연약한 자아가 견뎌낼 수가 없어서 이 공격이 심한 경우에 조울증에서는 우울증으로 왔다가,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방어하는 방법이 자기가 매닉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가서 지금까지
어떤 내가 자아 이상을 무력화시켜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엄니펀던한 대상이 자기 스스로 자아 이상이라고 믿어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이때 그래서 엄니펀던한 모습으로 조증 상태에서 아마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우울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증 상태가 되면 평소에 이 사람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난 하루에 책 세 권씩 읽겠어 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가게 하던 사람이 자기 가게 하나 하던 것을 두 개, 세 개 동시에 계약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만큼의 자아 이상, 자기가 그 자아 이상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을 행동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이런 조증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다시 심한 우울증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가면 포기하게 되니까. 이래서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오는 이런 현상을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본인의 집단 심리학을 저술을 하면서 우선 그 이전까지 집단 심리학에 대해서 글을 썼던 분들, 그 중에 가장 저명한 분들, 첫 번째로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분과 그리고 윌리엄 맥두걸의 글을 이분이 비판적으로 검토했어요. 구스타프 르봉은 1895년에 군중심리학을 저술했는데, 르봉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한다면 집단에서는 의식적인 인격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무의식적인 인격이 전면에 부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 얘기는 집단을 형성을 하면 이 현상은 이 르봉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정확해요. 보통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갑자기 각자의 개인이 그 전에 행동하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얌전하던 사람이 얌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묘한 상황으로 가고, 굉장히 평화주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전혀 개개인으로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 관찰 자체는 아주 정확한 관찰인데 이걸 심리 역동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는 프로이드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이 현상을 관찰한 선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르봉은 이것을 의식적인 인격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무의식적인 인격이 전면에 온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적 인격 이 둘 사이의 관계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프로이드가 하게 되는데, 이 르봉의 얘기가 선구자니까 조금 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개인적 책임감과 도덕적 양심과 같은 관념들을 상실할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 군중 속에 있게 되면 군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개개인이 힘있게 느끼는데, 집단은 일종의 전념성이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집단 전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으며 최면술사의 손에 최면당한 사람처럼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게 군중 속에 있으면 그 군중 안에 어떤 정서들이 유행병이 번지듯이 번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자기를 희생해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프로이드가 보기에는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집단적 상황에서 최면술사를 대신하는 사람을 프로이드는 여기서 보고 있는데, 르봉은 집단의 또 다른 특성이 퇴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은 원시인들이나 아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고, 홀로 있을 때는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도 집단에서는 본능 욕동의 희생물로 전락하여 미개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개인은 즉흥적이고 폭력적이고 흉포하며 또한 원시인의 열광적이고 영웅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집단이
존중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힘이다. 그래서 권력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은 친절함을 약함의 형태로 간주한다. 이러면서 르봉이 쓴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집단이 영우에 요구하는 것은 힘 혹은 심지어 폭력이다. 이제 바이런스라는 요구는 파워가 아니라 파워뿐이 아니고 어떤 폭력을 요구하는데 집단은 통치당하고 억압받기를 원하며 주인을 두려워하고 싶어한다. 근본적으로 집단은 매우 보수적이고 모든 혁신과 진보를 깊이 혐오하며 전통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 입장에서 보면 르봉의 어떤 1895년에 이 글에서 나오는 집단 심리에 대한 설명은 프로이드 견해로는 신경증 환자와 어린이, 원시인의 정신에서 정신 분석이 발견한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프로이드는 보고 있어요. 르봉의 얘기 중에 인간은 모이는 즉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르봉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집단은 복종과 순종을 목말라 하는 복종하는 무리가 된다. 그리고 르봉은 집단 지도자의 권력이 그의 프레스티지라고 부르는 불가사의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프레스티지라는 것을 명망이라고 어떤 분은 번역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 생기면 그 위험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여기서 불가사의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설명 자체를 프로이드는 별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프로이드도 르봉이 얘기한 어떤 집단 심리 현상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심리 역동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은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쪽에서 보는데 제가 원시 집단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동남아를 다니면서 그쪽에 TV에 어느 날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아직도 거기는 원시림민들이 있는데 그 원시림 속에 사는 아주 소수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장이 따라서 이분들은 아직도 그 원시림 속에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고 있는 어떤 부족이에요. 근데 그 족장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그때 TV에 방영되는데 족장은 도끼를 들고 있어요. 이 도끼가 어떤 이 사람의 위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도끼를 든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죠. 이 종족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런 이게 어쩌면 우리 인류가 발달해 오면서 원시 부족들의 모습이겠죠. 누군가 위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위험을 표시하는 것으로 어떨 때는 아마 옛날에 황제들은 자기들을 옥좌를 만들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그리고 호를 들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 위험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고 이게 어떤 자아 이상이죠. 이 자아 이상의 모습을 뚜렷하게 만들어냈던 그런 과거가 있죠. 그래서 이 원시인들의 있었던 것, 혹은 신경증 환자에게 드러나는 것,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어쩌면 자아와 자아 이상 간의 관계를 프로이드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아가 자아 이상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 이상이 전면으로 드러나고 자아는 뒤로 백그라운드로 숨어버린 현상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르봉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구스타브 르봉은 아까 의식적인 인격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무의식적인 인격이 전면에 부각된다. 이런 개념으로 무의식적인 인격과 의식적인 인격이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정신역동적인 설명으로 이걸 자아이상과 자아라는 관계로 설명을 하지만, 이런 군중 심리라는 현상 자체는 르봉이 굉장히 꿰뚫어 봤던 부분이죠. 구스타프 르봉의 1895년 저술 군중 심리학을 검토한 프로이드는 이어서 같은 주제에 관한 윌리엄 맥두걸의 집단 심리라는 저술을 참조합니다. 이 책은 The Group Mind라는 제목으로 집단 심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인데 192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여기에서 윌리엄 맥두걸은 우리가 그가 군중, 크라우드라고 부른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집단 속에서 집단 심리의 근본적인 여러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단이 형성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드는데, 그 중 하나는 한 개인이, 각각의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공통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나 유사한 정서적 편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은 common interest or a similar emotional bias.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common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similar emotional bias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아주 독특한 용어가 들어가 있죠. bias라는 게 정서적인 편견, 편향, 아주 비슷한 정서적인 편향이 바이어스가 있어야 된다 하는. 두 번째는 집단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맥두걸은 군중, 크라우드 형성에 있어서 정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에펙스라고 하는 건 정동이 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두걸의 설명에 의하면 군중이 형성되면 이곳에서는 정서는 심화되고 사고는 억압된다. Emotion is intensified and the thinking is inhibited.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맥두걸의 책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자신의 열정에 거리낌 없이 굴복하여 집단에 융합하고 그들의 개별성의 경계들을 상실하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자신의 열정, 패션이죠. 이 패션에 여기서는 이모션이 심화된다고 해요. 이모션들이 강화되고 심화된다고 했을 때 자신의 패션에 굴복하고 그리고 집단하고 융합한다는 개념이 이 속에 나오죠. 여기서 become merged in the group이라고 하는, 이 그룹 속에 자기가 융합된다. 그래서 그들만의 각각의 개별성의 경계들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유쾌한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t is a pleasurable experi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쾌락을 경험한다. 왜 사람들이 군중 속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를 심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맥두걸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군중
조직체는 집단 전체를 위해 각 개인이 자신을 소멸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셀프 이페이스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직이 형성되면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 자신 스스로를 멸절시키거나 자신을 소멸시키거나 자기를 말살하는 이런 보통은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집단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서의 내용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제는 개인의 특징기는 그리고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특질들을 집단을 위해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심적인 이슈는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열정에 거리낌 없이 굴복해서 집단에 융합함으로써 각 개인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자신을 소멸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 군중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집단을 형성하면서 사라지게 됐던 개인의 특성들, 이것을 다시 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내느냐 하는 게 과제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독재적인 사회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회 전체와 자기를 어떻게 조화해내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여기서 맥도걸이 하는 얘기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전하게 군중심리에 휘말려 있게 된다면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민주시민으로서는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상화하는 어떤 자기 이상과 자기 자아가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자아가 설 자리를 계속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민주시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당의 대표자나 사회운동의 대표자나 국가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 군대의 사령관이 대표하는 어떤 자아 이상에 매몰돼서 자아가 희생돼 버리는, 온전히 자아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는 저희들에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런 두 학자들 저술들을 검토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프로이드의 결론은 이 군중심리를 어떻게 집단 심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이드는 사랑의 힘을 여기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Love를 강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집단 심리의 전형적 특징인 감정의 고양과 사고의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드는 프로이드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저술가들이 어떤 서제스천이나 암시라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군중 심리를 집단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프로이드는 그 개념의 이 서제스천, 암시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을 가지고 리비도라는 정신분석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군중심리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여기서 도입한 사랑은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성적 충동뿐만이 아니고 플라톤이 말하는 에로스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묘사한 사랑, 어떤 성서적인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프로이드는 사랑관계, love relationship,
결국은 이 사랑 관계가 집단을 결합시키는 본질을 형성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관계를 조금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모셔널 타이스랍니다. 러브 리레이션십스라고 했을 때 이 러브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정서적인 유대, 이모셔널 타이스라고 이해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대로라면 우리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사랑, 또 조금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서적인 유대이고, 개인은 자신의 특수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 관계 혹은 정서적인 유대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의 영향력에 마음을 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중 혹은 대중 속에서 집단 속에서 본인의 특성을 내려놓고 집단의 자아이상이나 다른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지도자로 대표되는 자아이상이나 구성원 상호 간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큰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와 지도자와 거기에 구성원들 간의 유대관계, 또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강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개인의 특수성 혹은 개성, 어떤 개체성이 매몰되고 구성원 상호 간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중심리 내지는 군중심리, 집단심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고라고 할까요? 개개인의 독자적인 자아를 대체하거나 매몰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정신분석가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